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개장으로 연간 7,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세계 5위의 국제관문공항으로 발돋움했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장식에 앞서 탤런트 송중기,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와 함께 인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천공항이 세계공항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승객의 편의와 편안함을 위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스마트 공항이 구현되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문 대통령은 축사 중 지난 연말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을 따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결정입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개선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는 각오로 노조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무위가 열리는 국회 내 회의장.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이미 문 밖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 열어요! 상황이 권리야! 너희 지금 공개 맞고 그래! 공개해야 돼 이거! 당무위원들도 회의장에 겨우 입장했습니다. 몇 차례의 고성 끝에 시작한 당무회의. 안철수 대표가 개회 인사말을 하는 중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장정숙 의원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너댓 명으로 시작된 고성과 몸싸움은 이내 수십 명으로 불어나고 나도 봐요 어떻게 하냐 보게.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다가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당신 공화당을 무시하는 애들밖에 나와요? 몇 다야? 무슨 말을 하면 삿대질이야? 몇 다냐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도 통합을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당무위는 다음 달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할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결사 저지하고 별도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작심한 듯 한국의 위안부 관련 새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日韓合意は国と国との約束です。これを守ることは国際的かつ普遍的な原則。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일본의 진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한 후 아베의 공개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일본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부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입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오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경화 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입장을 먼저 밝힌 셈입니다. 외교부는 우린 일본의 추가 조치 요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세상 일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두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돈벌레 전 인천시장,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상수입니다.
보온 안상수 아닙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 올해 6월 달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는 비용 문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굳이 따로 비용을 쓸 필요 있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개헌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을 썼는데 개헌은 1,200억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5천억을 썼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쓴 돈 아니에요, 이거.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월호 유족들한테 간 돈들 중에 정부가 낸 돈은 5천억 원이 아니고요. 개인당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희생자가 304명이고 등등 하면은 500억도 안 됩니다. 5천억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돈벌레와 비슷한 안상수 국회의원인데요. 이 양반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데 강화 지역에서 뽑아준 사람이에요. 인천 강화 중동구 옹진군 국회의원이고요. 전직 인천시장이었는데 뭐 얘기하는 김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인천 세계도시축전이라는 걸 하면서 완전히 일본으로 말하듯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월미 은하레일 유명하죠. 네. 이 월미 은하레일이요.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말아드신 케이스고요. 아시안게임 무리하게 유치해가지고 인천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중요한 거는요. 인천 전 지역을 이명박하고 오세훈이처럼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천을 다 뒤집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을 완전히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해놓은 당사자예요. 그런데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인천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 물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인데 이 안상순 때 완전히 말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 5천억, 1200억 이런 이야기를 지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인면수심이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앞서가시긴 했는데 이 사람 말 하는 말 자체가 일단 틀렸다는 거. 팩트가 틀렸죠.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 원을 지출하는 나라라니. 아니 말하는 것도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라니. 교통사고 아니죠 이거는. 교통사고라고 치더라도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 5천억 원을 지출하는데 개헌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1,200억 원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유가 개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가 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하더라도 국민의 304명이 그 젊은 어린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하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이거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제1의 임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입주댕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들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을 버릴 수 있다는 걸 간접 증명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고 개헌을 방해하고 싶은데 이게 홍준표도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하고 이렇게 개헌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 프레임을 그냥 엮은 거예요.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막 던진 느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던지는 말이었으면 사실은 국민한테 사과하고 사퇴를 해야 할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게 통했어요. 이런 말이. 근데 지금 이 말에 동조할 사람은 저는 아무도 오히려 박사모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폐륜행위입니다.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폐륜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탄을 받아야 하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그리고 지금 아까 빚 얘기를 꺼냈는데요. 제가 월미도가 예전에 첫사랑하고 나누었던 그 추억이 있어서요. 이걸 자주 가요. 자갈밭에서? 그 월미도에 유명한 바이킹이 있어요. 알지? 예. 또 그건 유명하지 전국적으로. 그런가요? 근데 첫사랑하고 데이트할 때 군복 입고 야 내 군대에서 막 네펠대 타고 그래서 장난 아니게 사기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한번 타재요. 무서워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나 진짜. 지렸구나. 근데 여자친구가 첫사랑이가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뭐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봐봤는데 지금도 흉물이 있죠. 그 모노레일. 월미은하레일.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해 7조입니다. 7조. 인천이 지자체 빚이 7조를 떠넘긴 게 안상수예요, 이 새끼가. 맞아요. 그래도 더 억울한 건 저는 인천 시민들한테 여기 지금 투표권 갖고 있죠, 우리 명정 씨도. 네. 반성해야 됩니다. 그 빚을 떠안고 송영길 의원이 당시 시장을 당선이 됐어요. 네. 빚을 갚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됐죠? 유정복. 예.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들 처절하게 반성해요. 네, 반성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세월호 교통사고에 5천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세월호를 꾸준히 다루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은 세월호 피해자분들한테 갔던 돈의 대부분은 국민 성금이었습니다. 그 성금을 또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무슨 단체 만들고 한다고 가져갔어요. 다 주지도 않았어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처음에 대부분 다 지급된 거 첫 번째가 약 1억 원가량의 여행자 보험이었고요. 그 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국민성금 자기들이 쪼개갖고 쓰고 정부는 정부의 과실을 인정해서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해서 대략 개인당 7, 8억 정도의 보상금이 돌아갔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억 정도도 지출이 안 된 상태인데 왜 5천억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하나 더가 세월호 인양 비용인데요. 세월호 인양 비용은 지금도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세월호를 아주 아작을 내놔서 실제로 세월호가 어디서 물이 들어왔는지 모를 만큼 아작을 내놓는 말도 안 되는 인양을 해서 지금도 세월호를 세월에 만에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1,500억 들어갔고 추가 인양 비용 다 포함해도 지들이 다 냈다고 말하는 게 정부가 돈을 지출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뿐더러 그 인양 비용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도 2,000억을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싸가지가 일단 없고요. 이거 너무하는 거고 비유 들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이렇게 들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월호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가 이 말 한마디에 딱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가 아니라 세월호라는 말을 또는 교통사고라는 말을 비유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위치상. 거기다가 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거를 1,200억 원은 5천억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정말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SNS에서 일베들이 이런 식으로 던지고 나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려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그렇죠. 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2014년부터 만들어왔던 프레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초지일관 주장해온 프레임이에요. 이 사람들의 프레임.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금 전에 푸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라는 거를 계속 설명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이 개헌에 드는 1,200억 원이라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 쓸 수 있는 건데 자기네 당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도 경남지사 보궐선거 못하겠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200억 아끼기 위해서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지금 이 안상수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좀 정말 틀렸다는 세월호는 지금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니까 틀렸다는 이야기를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분명히 못 박았어요. 이거는 모든 후보가 공약했던 겁니다.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이것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3월까지는 국회에서 답안을 내놔야 된다. 개헌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 이거는 압박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못하면 정부 발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개헌 특위가 6월까지 합의가 됐는데 연장이 됐는데 3월까지 개헌안을 내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개헌 특위가 개헌안을 내면 끝나나요? 임무가? 아닙니다. 개헌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6월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개헌 특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마치 갑자기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안상수가 얘기하는 권력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를 원한다 국민들이. 이 프레임은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였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안 해요. 국민들은 이제. 그리고 국민들의 70% 이상은 어찌됐든 대통령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자기들 국회의원들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기 위한 꼼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 안상수가 국가의 녹을 먹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받아 쳐드시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비논리적이고 사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터뜨린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건 뭐 이런 개망난이들의 막말에 다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만 더러워지는 이런 느낌이고요. 아니, 이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책임을 묻는 사이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정미용 씨인데요. 돈벌레들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김정숙 여사가 옷값만 수억 들어갔다. 영부인이 취임 넉 달도 안 돼서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절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고소를 당했고 지금 소환조사까지 했는데 검찰한테 넘긴 거죠.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해보고 정 씨가 영부인이 입었던 옷값에 대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반드시랄 것도 없어요.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본인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정미영 씨 같은 부류들이 이래서 문제예요. 실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 이런 식인 거야. 박근혜가 그렇게 해왔으니 김정숙 여사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요? 아니면 말고라고 던지는데 저는 이제는 그런 마인드라면 그래도 인간의 영역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명훈이 인간의 영역에 밖에 있는 아이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이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거짓말로 짓거려도 나는 죄를 받지 않았다. MB나 박근혜 계의 검찰들이 봐줬으니까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봐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바뀌었고 김정숙 여사도 세계적인 중심을 지금 받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정미용 이 아이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좀 조사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억이라는 구체적인 옷값을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추산이 돼야 돼요.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들어갔고. 근데 이거 자체도 되지 않고 순전히 거짓말로 김정숙 여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퍼뜨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한 10년은 살려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요즘에 뉴스 중에 하나가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썼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로 들어가서 특수활동비 줄였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서 쓰는 비용들은 본인 월급에서 제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청와대 운영비를 쓸 수는 있으나 그게 평상시에도 청와대가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들어갈 만한 비용들은 다 본인의 월급에서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왜 사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실제로 왜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서민적이어서 메이커나 이런 거 가려서 너무 싸구려 입는 것도 저는 반대거든요. 또 어떤 품격을 위해서 좋은 옷 입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수억 원씩이나 들여서라는 그 사치라는 말은 예전에 박근혜 막 취임했을 때 보면은 막 한복 수십 벌 막 우리가 돌아다녔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일베류들이 자유한국당류들이 가짜뉴스 형태로 김정숙 여사가 사치하는 양 이런 식으로 막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요. 그 뉴스에 대한 일종의 저는 이 사람이 소스 역할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도는 건 사람들이 안 믿지만 옛날에 아나운서라 했는 정미용이 그런 거 나름 유명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맞는 거야라고 하는 그 유명인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이런 식의 가짜뉴스 생산하는 것 자체는 엄하게 사법 처리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예, 보는 그리고 거예요. 이게 정미용 이 아이가 이 말을 하면요. 박사모 집회에 바로 피켓이 나옵니다. 김정숙 수억대 옷값어. 진짜요?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자체가 정명훈은 이제 더 이상 좀 우리 방송에서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뭐가 이상하신 분이 아니라면 옷은 수억 원대를 입고 다이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청와대 근방에 다이소를 가시는 분에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씌우면 우리는 보기에 김정숙 여사는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한 걸 막 누명을 쓰고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면 나만큼 악플을 많이 받은 정치인 있냐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받을 때마다 무슨 부처라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꾹 참고 견디는 것처럼. 그런데 김정숙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여사는 사실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영부인일 수는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막 뿌려대면서 마치 사치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거. 이거 정말 비열한 수법이거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음해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김정숙 여사 옷 갖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음해했던 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신현희 구청장 재판에서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됐어요. 검찰은 공소장에 어떻게 써있냐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소장 변경하세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라고 변경하세요.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판사가 보기에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은 종북이라는 거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바꾸세요라고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일베류와 자유한국당류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 말도 안 되는 날조된 사실들을 갖고 국민들을 그동안 어떻게 속여왔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짓들을 해왔고 다 그게 드러나고 있지만 다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명예훼손하고요. 그런 부분들 나는 정치인이니까 나 받아들일게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저 최민희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그 가짜뉴스
네. 그 신고센터 지금 다시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짜 뉴스들을 다 모아서 보면 정신 세계가 어떤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가짜 뉴스들에 속아서 분기탱천해가지고 문재인 타도를 외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야. 지금도 트위터에 많이 있어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정명이나 나경원이나 김진태나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제 화가 나고 어쨌든 이게 분노스러운 건 뭐냐면 민주주의의 언저리에서 서식하면서 그렇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비상식적으로 만들면서 먹고 사는 그렇지. 그 아주 뭐라 그러죠? 기생충들. 그리고 이들이 0.몇 %인 소수의 박사모들에게 싸울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의 분열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하신 대로 이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예. 그리고 안상수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반드시 응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그렇죠. 안상수, 정미영, 신현희까지 대표적으로 더러운 입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가리는 형태. 본인들부터 먼저 돌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진실, 이런 이름으로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전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수백억 원씩 썼는데 36억 원을 쓴 박 전 대통령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이 쓸 수 있도록 국정원법에 나와 있다는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가짜뉴스입니다. 주로 네이버 밴드, 각종 포털 사이트, 블로그, 일베 같은 극우 사이트까지 쫙 퍼져 있습니다. 네. 노무현 청와대가 4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또 이명박 청와대는 370억 원을 쓴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간 36억 원을 썼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5%도 안 된다. 국가 예산을 오히려 절약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나라 돈으로 옷 사고 미용 시술 받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해서 지금 기소를 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내용의 출처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인터넷의 한 방송에서 지난 5일 날 내보낸 내용인데 여기서 일부 수치가 발췌돼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수치도 틀린데 여기에 또 발췌된 이 내용들도 틀린 겁니다. 네. 함께 보시죠. 노무현 정부 때 토탈 한 5년 동안 쓴 게 한 500억 규모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한 500억이 다 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5천만 원 썼다고 지금. 역대 청와대가 5년 단위로 한 500억씩 해가지고 썼던 돈이에요. 이건 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일을 썼는데 이 돈을. 네, 수치가 틀릴 뿐더러 특히 이 36억 원은 청와대 특활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정원이 상납을 해서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고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가짜뉴스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져서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디지털 위원장인 김모 씨가 작성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약 2조 5천억 원, 노무현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명박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특활비 36억 원. 과연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1야당의 당직자가 만든 거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퍼지고 있죠. 네, 이게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다 합쳐놓은 금액으로는 보이는데 하지만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저 36억 원과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네, 그러면 역대 청와대 예산으로 집행된 그 특수활동비 현황을 좀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지난 20년치를 확인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의 결산 자료인데요. 김대중 정부 1,132억 원, 노무현 정부 1,140억 원, 이명박 정부 1,210억 원, 박근혜 정부는 4년간 983억 원을 썼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에서 3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짜뉴스는 국정원법에 그 청와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원법 12조에 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합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 없습니다. 12조 3항은 예견이 어려운 비밀 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서 타 부처 이름으로 올려둔 뒤에 국정원이 이걸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고 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5번째 시간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란 말의 의미 속에는 사실은 복지국가 실현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럼요. 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항상 이 누추한 녹음실을 찾아주고 계시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복지전사들을 거창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 게스트로 나오신 분 계십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전원책 변호사하고 목소리가 되게 비슷한가 봐요. 이상구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흥분하면 되게 비슷하세요. 실제로 얼굴을 보면 전혀 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데 사실 목소리는 어떤 톤으로 들으면 전원책 목소리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어쨌든 바로 그 전원책 역할을 맡고 계시는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사실상의 실소유주라고 불리우는 우리 퀴즈맨 서정우님. 귀염둥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정우입니다. 그 나이에 귀염둥이란 말 듣고 싶어요. 뭔가 좀 듬직한 저는 피터팬이 되고 싶습니다. 정신적 지주 이런 건 싫군요. 네, 그런 건 싫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땅의 지주만. 네. 그리고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이신 이상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덜리도. 지금 밖에 날씨가 춥고 그래서 차들 한 잔씩 드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녹차 같은 거 예전에 보면은 수담하게 놓고 그거 갖고 이제 뭐 서로 담소도 나누고 그런 여유는 거의 없으시죠? 그래도 저는 저 진료실에 환자들 안 오실 때 드리핑하는 기구들 갖다 놓고 커피를 한 번씩 내렸는데 우리 환자분 중에서 이제 커피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항상 불시에 오셔갖고 시험을 치거든요. 자기가 준 커피를 내가 잘 내려 먹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커피에서는 몇 가지 맛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5개 내지 6가지 이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빠지면 한침 쉬면서 다시 공부해라고 막 이렇게 해서 아주 혹독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은 특별히 좋아하시는 차 있으세요? 저는 국화차를 먹고요. 또 뽕잎차도 제가 먹고요. 뽕잎차는 문경세제, 그 문경에 제가 강연을 하러 갔더니 그게 선물로 주는데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특별 주문을 해가지고 택배로 받아서 뽕잎차를 가끔씩 먹고 있고 또 저 안동에 갔더니 국화차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국화차 사왔죠. 그런 거 마시고 주로 커피를 먹죠. 그러시구나. 저는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먹죠. 야, 커피의 복지를 누리고 계시는구나 아주.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퀴즈면은요 좋아하는 차 이런 거. 저는 한때 그 강글리오 커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 농심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엄동설원에도 아이스 카페라떼 큰 거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그게 빠지기 시작하니까요. 거의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날마다 한 2잔씩 이렇게 먹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커피, 녹차, 홍차에 항산화 물질이 꽤 들어있다고. 그런데 그것과 연결을 시키려고 보니까 보도를 할 때 어떻게 보도하냐면은 비타민 C와의 비교를 하더라고요. 항산화력에 대해서. 최고로 좋은 건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의 같은 용량으로 봤을 때 커피가 항산화력이 한 500 뭐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보도를 나오던데 그런데 우리가 방송으로 왜 고용량 비타민 C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논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선택을 했다고 그랬죠.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한번 보세요. 답을 좀 해주세요. 일단 고용량 비타민 C는 암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약이다. 약으로는 그렇겠습니다. 면역력 뭐 이런 증진 때문에 그래서 그 비타민 C는 몸에서 남게 되면 배출을 자연스럽게 된다. 수용성이라서 다 나갑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비타민 C도 자연산이 있고 뭐 인공산이 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글쎄 그거는 그 인체에서 흡수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경우에 일반인들은 고용량을 먹어도 필요한 부분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다 워터 솔로벌, 그러니까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흘러나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흡연을 한다든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용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국립암센터의 명승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고용량이 별로 효과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것을 주장하신 분은 그 보통 사람한테 효과 없는 건 맞지만은 특별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고용량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항암제의 보조제로서 고용량 비타민 C를 혈관 주사로 씁니다. 그건 맞는데 보통 사람도 상시적으로 이런 것을 복용할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도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항산화력이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좀 덜 늙고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뭐 비타민 C의 작용이 그 항산화반은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활성산소가 이 DNA를 파괴해가지고 그 노화를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을 좀 지연시키고 리페어를 하죠. 그 DNA 더블 스트랜드 구조를 다시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텔로미어라 해서 DNA에 그 반복되는 줄기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명이 결정되는데 복제 송아지나 복제 양은 그 당시에 복제했던 시절의 텔로미어 길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수명이 20세인 송아지가 15세에서 복제가 되면 앞으로 그 새로 만드는 송아지도 새끼 송아지지만 5년밖에 못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인체에 위해하지 않으면 먹어서 필요한 분들은 섭취하게 되니까 그 뭐 아주 건강한 사람이 그 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상시적으로 그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 또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특히 이렇게 독감이 심하다든지 이런 시기에 있는 분들 또 야간 작업이나 스트레스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 C의 필요량이 많으니까 더 먹자 이런 주장을 이제 학자들 일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근데 논란 여지가 많아요. 굉장히 건강하고 싱싱한 사람들 아무 건강에 문제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고용량 비타민 옹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자체가 그 항산화 문제뿐만 아니라 생체 활력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라서 뭐 그럼 부작용이 뭐 특별하게 있냐 부작용이라고 해봐야 뭐 위장이 좀 서린다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결석이 좀 생긴다라든지 그런 건데 뭐 그거는 대부분 그냥 물 많이 먹으면 뭐 별 문제 없다 또 이런 또 반론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건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무슨 먹으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거 없으니까 저는 효과를 있다고 믿는 사람 쪽에 속하니까 저는 그걸 먹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비타민 C 말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됐는데 뭐냐면은 마그네슘인데요. 그 전에 마그네슘 한번 먹었었어요. 한 3개월 정도를. 왜 먹었냐면 눈에 있는 떨림 계속 떨려서 이거 물어보니까 마그네슘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먹고 아예 없어졌어요. 그게. 그게 혈행 장애 개선제 중에 하나인 거죠. 마그네슘이. 예, 그런 역할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트레머를 하죠. 눈꺼풀이나 이런 특정한 부위가 떨릴 때 그 마그네슘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끔씩 선이 좀 저릴 때가 있어요. 그거 딱 하루 먹었더니 그게 개선됐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부족한 분이 드실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죠. 드라마틱한. 예. 그래서 실제로 좀 또 가격도 되게 싸거든요. 한 통 해봤자 뭐 얼마 안 하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분은 그냥 일반으로라도 처방을 막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역시 의사님들이 계시니까 뭔가 좀 여쭤보기가 참 좋아서 좋습니다. 문진했습니다. 뭐 저는 제가 안 하는 거를 남들한테 하라고 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먹으니까. 저는 선택해서 먹으니까 그게 그나마 그래도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죠 뭐. 그리고 분명히 플라시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 든든해지는 거. 지난주에 왜 그 과로사 체크리스트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일을 시킴을 당하는 것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퀴즈맨. 퀴즈 보고 갑시다. 늘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 자발적으로 사고를 치기 때문에. 네. 자, 탄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지나가고 한겨울이 됐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조급한 마음이 아닌 밝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팟캐스트 이칼럼에 대한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칼럼에서 매주 1회씩 카드 뉴스를 제작해 올리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을 1분 정도 요약해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칼럼 카드 뉴스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지 분야의 체계봐라 이상희 대표님의 멘트가 잠깐 있겠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벌써 1년 됐습니다. 오래됐죠. 아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제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유 뭐 그 대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그 조그마한 그 맛집 꼽아. 그 중소기업도 아니고 말이지 진짜 영세 소기업. 야 영세 소기업. 옛날 학고방이라고 학고방. 학고방 맛집 꼽아라 그랬어요. 조그마한 공장 조그마한 거 그 종업원 한 3사람 데리고 있고 일하는 조그마한 소기업 있잖아요. 영세 소기업. 야 그래 요즘 제가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어렵게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뭐 중견기업이 딱 되고 나중에는 새가 날아든다처럼 대기업이 딱 돼 보세요. 그게 좀 그렇다. 우리가 싫어하는 대기업을. 아니야. 새가 날아든다는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우리 팟캐스트계의 대기업이야. 예, 좋은 대기업. 팟캐스트계의 대기업이라니까. 상생하는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계열사에게 도움을 주는 갑질은 안 해요. 갑질은 안 하지. 도움을 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좋은 콘텐츠로 청취자들에게 늘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국민 라디오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 일단 직원들도 막 다 이렇게 나가고 굉장히 어려워져서 지금 이제 재구성한다고 막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영상으로 하던 거를 이제 안 하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해요. TV를 안 하고 지금 라디오만 하는데 그래서 팟빵에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가 팟빵 그 일주일에 에피소드가 2개 올라가거든요. 한 개당 뭐 한 40분 내외인데요. 한 3, 40분. 그렇게 길지 않은 아주 알찬 에피소드니까 우리 채널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 방송 다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이 칼럼 방문해 주셔가지고 들어주시고. 여기서 끊으셔도 돼요. 이 칼럼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들으셔야지.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르거든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다 다르게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되는 그렇죠. 양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정연 그리고 이 칼럼 이렇게 같이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삶의 질을 우리가 확실하게 높이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요. 개인당 한 번씩만 이 칼럼 다운받아 주시면 이 칼럼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쏩니다. 누구한테요? 청취자들에게. 네. 갑자기 번개를 하는 거예요. 저런 말이 있죠. 가수의 진정한 팬은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판을 사는 거고 이 칼럼의 진정한 팬은 저희 팟빵을 듣는 것도 있지만 팟빵을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거. 예. 자, 지난주에 문제가 좀 좋아서 그런지 답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지난주 문제 세계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몇 시간일까요? 정답은 2285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문제 오늘 내용하고 관련 있는 건데요. 2018년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의 본격적인 구현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 삶의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5가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2번 혁신성장, 3번 공정경제, 4번 거시경제 안정, 5번 중장기 도전 대응, 6번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도 경제. 아무리 추워도 버터는 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온기로 녹여주세요. 영하 40도에서 넣을걸요? 초를 확 치시네요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자, 방송 잘 들으시면 나오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경제정책.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왜 우리가 민생 예전 정부들이 해왔던 게 다 사실 그런 맥락이거든요. 정치 이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는 경제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네. 경제가 곧 복지고 그렇죠. 복지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경제 복지를 민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와 정권을 잡고 난 후에 달라지는 일종의 여당 마인드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야당은 어떤 대안을 내놓고 비판하는 게 어떤 목적이라면 여당은 현실에 맞게 뭔가 정책을 운용하는 방법인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복지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게 가는 부분. 자, 그래서 일단 뭐 저희 또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 전 방송에서 한 것 같기는 해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경제 상황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보셨을 때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가 보는 것보다도 일단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느냐가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일단 정부는 대외적인 요인 부분은 IMF 경제 전망을 활용해 가지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제 재작년이죠. 2016년에는 3.2%, 2017년에는 3.6%에 이어서 올해 2018년에도 3.7%로 2008년 국제적인 금융 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연속 2년 성장세를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확산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는 꽤 활성화될 것이고 수출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세계 경제는 지난 수년 동안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출도 잘 되고 있다. 우리나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 물량도 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원체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 뭐 이미 몇 차례 단행됐지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점차 우리나라에도 이제 반영을 되어서 시중금리가 이미 한 차례 인상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서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잖아요. 여기서 이제 금리를 정하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1.25에서 1.5% 그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저 금리를 구간으로 정합니다. 1.25에서 1.5 요 사이에서 중앙은행의 지역은행들이 요걸 이제 채용할 수 있도록 구간을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뭐 뉴욕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뭐 1.25라면 LA 같은 데서는 1.5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 정하도록 해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작년 1월 30일 날 6년 5개월 만에 그 초저금리 상태에서 금리를 한번 올렸거든요. 그때 1.25에서 1.5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1.5%잖아요. 지금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가 1.25에서 1.5니까 똑같이 우리가 1.5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가 지금 같아져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작년에 3번 금리를 올렸거든요. 0.25%씩. 올해에도 3번 정도 금리를 좀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0.25씩 3번 올리면 한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제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안 올리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도 미국 금리 인상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높아져야 되잖아 올해. 그럼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빚이 있는 우리 보통 서민 가구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이나 된단 말이지 벌써. 근데 1,400조 원 가계부채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 서민들이 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좀 이것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 지금 굉장히 큰 이게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거 우리 이제 정치자들이 정확하게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당장 이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구조적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알아야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개판을 했는데도 그나마 우리 경제가 유지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유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황에서 유지가 됐는데 이제 미국에서 세일가스 증산이 굉장히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유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줬던 이 유가하고 금리 부분이 환율과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오락내락 이렇게 하면서 변동이 많아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금리가 지금 오르는 문제 때문에 올해 지금 우리 경제에 굉장히 지금 부담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 악재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지금 이제 중동 정세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산 중간 물질이 기름이잖아요.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이 물가가 그냥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 가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이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유가 오른다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소득을 까먹는 실질 소득의 증가를 까먹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또 불리한 조건의 하나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환 당국에서 지금 막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돈의 값어치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지금 막 개입하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 돈의 값어치가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수출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징조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상황이 어떻느냐가 또 중요한데 일단 뭐 잘 아신 대로 지금의 호황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전체 수익의 20% 정도를 차지해서 너무 한 분야가 비대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주력 산업 자동차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개멸이나 개멸 직전 상태까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진 상태이고 또 새로 대두되는 신성장 동력이 되는 미래산업 이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약한 상태인 거예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국내 경기 전망은 별로 밝지 않은 상황이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격차 문제나 또 사회 경제적인 소득의 양극화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도 수출이 잘 되어도 현재 상태에서 서민 생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단기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쉽지 않다. 근데 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난 10년 동안 안 해왔던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지 그 다음 해와 다음 정부에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기로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 중에 하나다. 이런 게 이제 평가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산업 같은 거요. 예. 요거는 이제 이명박 씨가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삽질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망가뜨리는 부분도 있고 저는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이게 경제가 나빠질 거야 하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돈도 안 쓰게 되고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왜 그 IMF를 이야기할 때 김영삼 대통령의 책임만을 묻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도. 예. 대기업 위주로 계속 뭐 20, 30년을 돌렸던 경제의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어쨌건 박근혜 정부 때 경제가 나빠져 결국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그 예상들이 또 어느 정도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헤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적폐 또 사법적인 적폐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상당 부분 뭐 작년도 했고 올해도 진행될 건데 이 사회 경제적인 적폐는 너무나 이게 얽힌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가 뭐 국고를 탕진하고 유용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을 안 해가지고 차기 정부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날 거라서 그런 건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구 윤영위원장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매 정권 딱 들어서자마자 네. 경제부처는 현황을 분석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그랬거든요. 조선산업 어렵고요. 자동차 산업 지금 당장은 조금 괜찮지만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늘 해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똑같은 분석과 전망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나오고 있고 또 우리 국내 여러 유수의 기업 그 연구소로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매 정권 때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그래서 늘 해오던 대로 했거든요. 늘 해오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해야 될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잖아요. 특히 보수정부 10년 동안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시류에 영합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해야 될 계획들을 못 해버린 거예요. 계속 미뤄버린 거죠. 그 결과 지금 심각하게 경제와 산업이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지금 소득의 격차가 거대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산업화된 나라 중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경제와 산업이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고 국민 사이의 소득이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는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이 자체는 성장을 위한 잠재력 자체가 거의 소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 과거 정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부를 우리가 물려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그 구조적이고도 아주 복합적인 이런 모순을 다 인지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메스를 들이대고 수술할 거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술하기가 지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 수술 앞두면 왜 무섭잖아, 잘못할까 봐.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을 또 주저주저하고 또 그냥 땜질책 처방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나중에는 결과가 안 좋게 돼버린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메스를 딱 쥐고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마 대통령도 무서울 겁니다. 사실 이 의사의 심정이거든요. 의사가 수술방 딱 들어가가지고 암 환자 배를 딱 열 때 그 왜 아무리 훈련된 사람도 무서운데 뭐 맨날 수술해보던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칼을 잡았는데 손 떨리고 걱정되겠습니까? 저는 그 심정은 다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들이 했던 현실을 안주하는 방식, 좀 편안한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서면으로 한 신년사와 그리고 10일 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예. 이거 꼭 하겠다. 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목표 중에 마지막이 이거겠죠? 예. 정권이 바뀌었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좋아졌냐? 정권 바뀌어서. 이 느낌인데요. 무슨 어떤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첫째, 대외 상황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전망은 어둡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뭐 우리 경제가 좋을 때는 국민들이 살기 편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국가 경제하고 서민 경제는 계속해서 분열돼 왔기 때문에 거꾸로 국가 경제가 좀 어려워져도 서민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고 있지 않겠나 싶고요. 대통령이 1월 1일 친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 기재부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삶의 질 부분을 아예 챕터를 하나 따로 해가지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미리 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것인데요. 첫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의 삶도 따라서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이 나아진 정도의 상관계수가 0.87. 그러니까 거의 1 가까이 가서 직접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 삶이 나아지는 이런 행태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거꾸로 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삶의 질 순위가 2012년에 24위에서 2015년에는 27위, 2017년에는 29위로 점점점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극히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특히나 국민들의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게 예를 들면 교육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 또 기대 수명 이런 건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탑 클래스거든요. 심지어는 뭐 미국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당 방수나 주거내 기본시설의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한 지표인데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27위. 또 금융자산이나 가처분 소득의 비중이나 가계소득의 미흡 같은 소득 부분은 38개 중에서 23위. 또 근로시간이나 여가 부족 부분은 노동 부분으로 표현되는데 여기는 35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38개 중에서 거꾸로 7등. 그러니까 앞부분의 경제 부분은 앞에서 7등인데 삶의 질은 뒤에서 7등인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 38개 중에서 7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인데 국민들의 삶은 OECD 국가 38개 중에서 7번째로 못 사는 나라. 이런 것이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의 순위가 OECD 국가들 대상으로 한 그 조사에서 순위가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갈수록 우리의 국민 소득은 조금씩 늘어왔는데 이 삶의 질의 순위는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더라도 국민의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고용 없는 성장을 해왔고 또 이렇게 양극화 성장, 불평등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빚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극단적인 이 소득의 불평등을 어떻게 하든 좀 좁혀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잖아요. 지금 뭐 보수 언론에서는 그리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에게 지금 물러서라고 난리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최저임금 추가로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모든 기획을 다 포기해라. 그래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을 세우되 이 정책은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 이 국민의 삶의 질, 특히 저소득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의 심각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갖고는 지금 계신다고요, 그렇죠? 예. 최저임금 부분은 사실상 물밑의 전쟁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동당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최근에 돌고 있는 무슨 짤 하나를 봤는데 그 어떤 분이 택시 기사와의 이야기예요.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오른 게 정말 못마땅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개념 있게 아시는 분이 말씀드리기를 최저임금이 올라서 월급이 오르면 택시도 많이 타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폈는데 그분이 싫었던 이유는요.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개인 택시를 구매했는데 시간당 최저임금도 못 버는 자기 자신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반대하더라 이런 논리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자화상 같은 건데 어쨌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체가 심한 거잖아요. 대기업들은 국가의 온갖 혜택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면은 자기들 통장에다 집어넣어놓거나 부동산 사놓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을 안 하고 그게 계속 악순환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현상이거든요. 예.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거 뭘 경제 공부를 안 했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빈익빈 부익부가 완전 가속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갭을 좁혀보자는 거고 그걸 못 좁히게 퍼퓰리즘이라고 지금 공격하는 야당이 있고 그 큰 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2017년에는 박근혜 정권 때였으니까 뭐 경제의 어떤 정책이랄까 계획을 얼마나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의 경제 정책은 이전 정부하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5월 9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뭐 사실은 2017년 정책들은 이전 정부가 세워놓았던 것들을 이제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이 바꾸는 것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올해 2018년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준비해서 시행하는 첫 번째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부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자료만 해도 한 8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홍보용 그림 자료, 애니메이션 자료 다 따로 만들어서 굉장히 쉽게 내놨는데 그것을 하나씩 이제 며칠을 걸쳐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첫째는 야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우수하다. 예, 이래서 그 쓴웃음이 짓는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불안해요. 예. 두 번째는 역시 바꾸기가 쉽지 않구나. 이제 이런 자탄의 느낌이었는데요. 우수하다는 건 뭐 이미 말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사법고시 최근에 마지막을 치러졌는데 사법고시 쳤던 분들보다는 행정고시 쳤던 분들이 자부심이 더 강해요.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행시 출신 중에서도 앞에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주로 기재부를 지향을 하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방부를 간다든지 여성부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신문에 기사로 날 정도로 있고 대강 시험 잘 치면 다 기재부를 가는데 거기에서도 죽으라고 일을 시키는데 막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과장 달고 국장 달고 이렇게 하거든요. 직업도 제일 느려요. 왜냐하면 쌓인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분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건 맞는데 또 스스로도 대한민국은 군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재부 공무원 지킨다 이런 자부심도 굉장히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분들을 바르게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표지가리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껍데기 바꾸는 능력만 발달을 한 것 같아요. 아하. 진단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현재의 경제 문제에 대한 진단은 정말 이전에는 저 구석에 있던 거라든지 아예 말도 못하던 것들이 전면에 부각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뒷부분을 넘어가면서 이제 처방으로 넘어갈 때는 이거 뭐 별 차이 없잖아. 대책이나 이런 방안들. 예, 시행 방안에 있어서는 큰 제목은 멋지게 잘 뽑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뭐 이전에 했던 거 그대로 글자만 바꾼 거네, 순서만 바꾼 거네, 수치만 바꾼 거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와 뜻과는 다르게 공무원들은 수적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관료주의. 그걸 이제 단순하게 관료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공무원들은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빨리 바뀌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도한 어떤 충격을 가하거나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가 가져올 어떤 불안정 내지는 어떤 그런 부작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너무 잘 예민하게 알고 있어서 바꾸더라도 조금씩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죠.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것도 이분 성향상 한꺼번에 밀어붙여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끌어올리자 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실망과는 다르게 그게 현실화돼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방식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약간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그게 신념이 내재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만 키워졌기 때문에 공무원 하다가 중간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또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도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선되고 관리되고 키워진 분들이 여전히 국장 과장을 다 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세 번째로 실제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꽤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이끌어줘야 될 분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촛불혁명하고 박근혜 몰아낸다고 바빠가지고 세부적으로 공무원들 붙잡고서 설득시키고 교육시키고 할 시간이나 그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바뀐 건 바뀐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중에 이제 이거잖아요. 뭐 소득주도 성장,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예.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다음에 공정경제. 이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아니라도 우리가 복지과 소사이어티에서 이야기해왔던 것들이고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꼭 했어야 될 아젠다들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연목구어 숲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기대가 또 과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지금 걸고 있잖아요. 특히 대통령께서 또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당장 우리 경제가 막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복지도 굉장히 큰 규모로 주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가 눈에 띄게 당장 좀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가 본질적이고 또 구조적으로 처해 있는 조건이 너무나 한계 상황이 지금 문제가 지금 깊다. 지금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기초 체력도 좀 많이 고갈돼 있고 몸에 여기저기 좀 병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수술을 지금 과감하게 하면서 또 기력을 회복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지금 아주 복합적인 또 과제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지금 문제 몇 가지만 좀 지적해 볼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급속하게 줄어드는 시기에 지금 집권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이 제일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 시기 대부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저출산이 계속 심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작년에 40만 명 미만의 인구가 태어났어요. 지금 우리 버터는 1970년생인데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버터 동료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40만 명도 안 태어났다니까요. 이 초저출산이 우리의 미래를 지금 어둡게 하고 있잖아요. 성장 잠재력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굉장히 지금 낮아요. 지금 세계 50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지금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게다가 지금 고령화한테 얼마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재벌 대기업의 원청과 중소기업 하청, 원하청 사이에 심각한 지금 양극화이죠. 그리고 소득의 거대한 격차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아무리 노력을 하시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수술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는 해야 돼요. 이해는 하지만 요구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제 수술에 나서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에 나섰는데 야 수술했는데 왜 빨리 병이 안 나? 왜 빨리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체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희망을 찾는 것은 표지가리라도 일단 했다. 뭐냐면 방금 이상희 대표님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4가지를 지적해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하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일단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가 됐구나. 고무적이네요. 예,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방금 PD님이 지적하셨듯이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 또 혁신 성장과 공정한 경제 이걸 딱 들으니까 야 그냥 우리 책 그대로 보고서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2007년도에 이상희 대표님이 중심돼갖고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책을 우리가 처음으로 발간을 했는데 여기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4가지 기둥을 정립을 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알기 쉽게 목표를 복지국가로 둔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4가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또 공정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 요 4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는 바로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고요. 혁신 성장은 혁신적 경제, 공정한 경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공정한 경제 정책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가가 그동안 노력해서 만들었던 그 모델을 그대로 현 정부가 이제 채택을 했다. 그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게 10년 걸린 거네요. 예, 딱 11년 걸렸습니다. 저희가 몇 명 모아놓고 출판 기념회를 하던 게 딱 10년 전인데 2007년도에 발표했던 그 책이 2017년을 끝내고 18년에 이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정부 문건에서 그대로 워딩도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는 희망의 그 근거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베꼈다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국민들 정서로 다가왔다. 그게 그렇죠. 10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담론이 교체된 거죠. 담론의 패러다임이 교체가 돼버린 거죠. 10년 전에 막 보수 세력들이 봤을 때는 미친놈들 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왜 무슨 규제 완화 이런 거만 하면 다 될 건데 왜 쓸데없이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대략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다 다루기는 굉장히 각각의 하나씩이 다 굉장히 복잡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크게 일자리 정책으로는 첫째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뿐 아니라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민간 부분 일자리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 또 각종 투자 지원 제도와 유치 지원 제도를 이제는 외국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고용 창출과 신산업 업종을 성장시키는 중심으로 해서 민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청년 고용 애로를 완화시켜서 청년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반영하겠다. 네 번째,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를 최소한 줄여가지고 재벌 대기업에 가나 중소기업에 가나 큰 차이가 없도록 해서 일자리 전체의 질을 높이겠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식 보장 같은 것들을 보장해가지고 실제로 삶의 질을 높여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식시간 보장이 고용을 더 늘리게 하는 워크쉐어, 잡쉐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일자리 정책이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식품비 같은 이제 필수적인 생계비 이런 부분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서 가계의 고정 지출을 줄여줌으로써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이 큰 축이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의 하나죠. 두 번째로 단순하게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하고 또 교육기회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기반한 그분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 성장 정책은요? 예. 지금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그런데 중요하긴 한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개념이 좀 약간 모호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일단 그 우리나라의 1등부터 10등까지의 대기업은 전부 할아버지가 창업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거의 10등 안에 드는 기업들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한 기업은 거의 없고 전부 당대 창업해가지고 혁신 주도로 성장해서 최고 탑 클래스의 기업이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뭐 구글, 페이스북 뭐 그렇습니다. 또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뭘 말을 하냐면 미국은 큰 나라고 거대한 경제 부국이지만은 경제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따라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식하게 옛날 그대로의 성장 정책이 답습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혁신 기술을 가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중소기업을 넘어서서 중견기업이 되고 또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가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어떤 부분이 유망하다는 나와 있거든요. 그 신성장 산업으로서 에너지 산업, 대체 에너지를 중심으로 키우는 산업, 또 드론 관련 산업, 또 자동차도 그냥 개솔린 떼는 차가 아니고 자율주행차를 비롯해갖고 스마트카 산업, 또 공장도 그냥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스마트 공장, 또 DNA라 하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세 개를 결합시키는 이런 초연결 지능화 산업, 이런 것들이 미래 산업이다.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각각의 지원 전략을 만들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는 기업을 키워준 게 아니고 재벌 대기업만 키워주니까 그 하는 기업은 오히려 열심히 해갖고는 뺏기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혁신 주도 성장 기업들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역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이 올해가 5년째인데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중국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예. 우리 찌라시님 통해 가지고. 예. 근데 그때 그 분위기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것도 중국으로 넘어가네.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다시피 해가지고 최근에 무슨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중국이 뭐 거의 선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이미 중국이 우리보다 앞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인터넷 기반이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태양광 발전도 세계 탑 클래스였다고 하는데 그 잃어버린 10년이 고스란히 지금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딱 놓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 정도가 아니고 그게 부담으로 와닿아서 몇 가지의 가능성을 이미 뺏겨버린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저 사이즈가 좀 작은 나라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중국하고 맞짱 뜨면서 같이 그 중국을 앞서는 것보다는 중국이 앞서갈 때 이제 살짝 얹혀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몇 개 분야만 잘해도 사실은 5천만 정도 국민은 먹고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선도하는 기업들이 만들어놓은 그 모델들이 세계 표준이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못 해왔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수십 조를 벌써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해마다 까먹은 거죠. 해야 될 걸 안 함으로써 까먹은 거는 사자반 비리를 통해서 그 현금을 뺏긴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규모가 크고 심각합니다. 예. 자, 뭐 그것도 이제 어떤 분야별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현실화돼서 또 꾸준히 하면 또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떤 특정한 수준에 오르잖아요. 예.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반영하려면 사실은 공정한 경제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예. 요 부분이 아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지 나머지 그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 경제에 그 속하는 그 신수종 산업, 신기술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이 성장 못하는 그 보틀넥이라 하죠. 이 병목 현상을 없애주는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 발전을 하게 하는 것인데. 네, 미국을 아까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경제 새롭게 등장한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거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나 할아버지에서 그 물려받은 기업이 아니고 자수성가해서 일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미국은 대부분이다. 근데 우리 한국은 정반대다. 뭐 대체적으로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7대 3일 텐데요. 우리는 정반대죠. 그것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말이죠. 미국은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비판도 하고 뭐 심지어는 비난도 하고 그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래도 이 공정한 경제라고 하는 가치는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요. 그러니까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그때는 정말로 독점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뭐 철강왕 하면 카네기이죠. 철강왕이죠. 철강을 왕이 독식을 한 거죠. 독점이죠. 그리고 뭐 철도왕 하면 철도왕이 독식을 했고 그리고 무슨 또 석유왕 뭐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왕들이 많죠. 미국에. 근데 그 왕들이 1900년대 이후로 그 반독점법이 생기고 독점과의 전쟁이 정치로 벌어지면서 왕들이 서서히 이제 권한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지금은 왕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미국은요. 그러네요. 철저하게 반독점법이 작동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자들이 경쟁 시장에서 도전하는데 어떠한 저해 요인도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독점이라든지 불공정 경쟁 구조를 만드는 그런 기존의 대기업들이 횡포가 있으면 그거는 미국 경제 질서가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이건 자유를 해치는 근본적인 시장의 적이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정말 형편없는 복지국가, 저개발된 복지국가이지만 최소한 시장의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발달된 공정한 시장 경제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디어 하나만 반짝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새로운 도전 정신만 있더라도 아무 자본도 없고 생산 설비도 없더라도 구글이 그렇고요. 페이스북이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 하나만 있고 도전할 패기만 있으면 그럼 자본을 끌어모아가지고 공장 없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 도전 정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완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재벌 대기업이 다 밟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뭐 공룡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안 뻗쳐 있는 데가 없죠. 모든 사업 분야에 다 걸쳐 있어가지고 뭐 하나 해보려고 하더라도 재벌 대기업하고 안 걸리는 사업 분야가 없을 정도니까 우리는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도전자들이 도전할 수가 없고 또 도전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런 도전에 밑바탕이 깔려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 어느 정도만 해놓더라도 그렇죠. 저는 정말로 큰일 하는 거다. 그 뿌리가 엄청 깊어서 어느 날 갑자기 싹 쓸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 초기에 재벌 그 회장들 A그룹, B그룹 나눠서 이렇게 치맥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재벌 회장들 만나주는 게 뭐 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살살 달래가면서 자기들 기득권 좀 내려놓게 하고 그러나 니들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저는 그런 시그널로 봤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소프트하게 뭐 잘 아신 대로 재벌의 지배 구조 개혁에 대해서
일단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한 해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기회를 줬죠. 시간과.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주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스튜어터십 코드를 행사하겠다라든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든지 일부는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언을 이미 한 상태고요. 그래도 안 움직이면 그 다음번에는 정부가 사법적인 개입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상희 대표님 말씀하신 공정거래 부분, 독점 규제 부분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체급끼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지금보다 상한액을 2배로 높여가지고 더블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한다든지 그 행정 수요가 많은 가맹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사 처분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혼자서 갖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이제 반영을 했고요. 또 피해자 개인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불공정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경제정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업법을 제정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포함하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무슨 할만하면 기술 탈취해버린다든지 계약 자체를 불공정하게 해갖고 중소기업을 말아먹으면서 싹을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이제 또 영세 상인들 부분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임대료라든지 재계약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지는 좀 유명무실했던 그 상생 발전에 관련된 협약을 여기다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죠. 대규모 점포나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것에 영업 제한을 좀 확대한 것뿐만 아니고 상권 주체 간에 예를 들면 건물주들하고 거기 임차해서 있는 상인들 간에 상생 협약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자제라든지 장기 임대형 보장 같은 것들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특정 특권을 주는 이런 행태를 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든지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가리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단어는 다 썼었어요. 근데 한다고 해놓고 안 하든지 한다고 하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변주만 울면서 끝난다든지. 결국 진정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을 몰라서가 아니고 얼마만큼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냐. 그러니까 그 정책의 대상이라든지 정책의 강도라든지 정책의 폭이라든지 정책의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차이가 나는 건데 결국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김 장관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챙겨주면 장관이 당연하게 그 실국장도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발표했던 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묻게 되고 그러면 이게 밑으로 쭉쭉쭉 내려오면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안 하는 건 아닌데 또 한다고 하는데 전혀 현장에서 와닿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반복되어 왔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70%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견고하게 계속 유지돼 줘야 돼요. 저는 정말 강력하게 호소되고 싶어요. 이쪽 정치자들에게. 이게 무너지는 순간 있죠. 70% 지지율이요. 만약에 이제 50% 선으로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50% 선도 나중에 이제 꺾이고 이게 사실 과거 모든 역대 정부에서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나타났다 현상 아닙니까? 지지율 50% 미만으로 떨어진 게 뭐 대체적으로 1년 지나면 그렇게 됐고 아니면 2년 지나면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공무원들 말 안 듣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말 안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포석을 다 깔아놨거든요. 진단은 해놨지만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A안, B안, C안 포석을 다 깔아놨어요. 그걸 대통령은 지금 이 정권의 성격으로 보면 A안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뭐 자본이나 재벌 대기업 소위 말해서 영원히 지금까지 영생을 누려왔던 자손 대대로 영생 누려왔던 우리 사회의 경제 패권적 질서를 갖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C안을 원한다. 그럼 공무원들은 A안과 C안 사이에서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고 있다가 대체적으로 뭐 B안 쪽으로 하락하다가 나중에 또 C안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 정권의 그 힘의 크기, 즉 국민의 정치적 지지의 정도하고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단 말이죠.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우리가 영리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청와대 지지를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힘으로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죠. 뭐
뭐 군사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싹쓸이 이렇게는 안 하는 거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만 딱 해내고 정권 연장해서 또 계획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물가에 수용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가 바뀌었냐고 계속 아우성 치다 보면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 악순환 우리가 돌리지 말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으면 이걸 정말로 복지 효과로 바꾸어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도 복지 분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기회를 누릴 수 있고 노력만 하면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 자식 세대에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라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두 가지를 몰아줘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정치적 지지고요. 주변을 설득해야죠. 계속 설득해가지고 70% 지지율이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돈을 줘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세금? 그렇습니다. 이게요. 실탄을 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그래야지. 소총은 전화놓고는 실탄을 조금만 전화놓고 싸우라 그러면 이게 싸울 수 있겠어요? 쏘다 말다 이럴 거 아니에요. 쏠 때는 제대로 갈겨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실탄이 있어야 돼요. 실탄은 바로 국가 재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 전화놓고 난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하라, 혁신 성장을 하라고 요구해야죠. 지금 돈은 안 되면서 자꾸 이렇게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렇게 하면 그러네. 무슨 땅에서 돈을 건져 올립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예. 예, 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자료들을 쭉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모색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방향은 바로 잡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의지가 얼마나 실리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의 실효성이나 실제 체감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세 번째로 공무원들은 아직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바꿔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지만은 이렇게 해갖고 큰 문제 없을까? 또는 이렇게 해서 효과 있을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신반의한다는 거죠. 뭐냐면 적극적 복지를 하자고 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그걸 해갖고 이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늘리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고 상당수의 기재부 공무원들도 단순한 현재와 같은 상태의 공무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또 이분들이 그 적극적 복지 확대는 결국 밑빠진 물 붓기로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할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학계는 학계대로 또 운동하는 시민사회계는 시민사회계대로 그것을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당과 청와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거는 저는 선택의 문제는 이제 넘어섰다고 봅니다. 지난 20-30년 동안 요즘 1987 영화가 유행하고 있지만은 87년 6월 항쟁 이후로 경제 스타일은 별로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기존의 경제체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또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복지국가 방식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을 하고 전환을 하는 것에 참여해야 된다. 선택의 여지는 이미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을 교체를 하면서 예전에 어떤 그 실패랄까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과 지지율 이 정도면 뭔가 좀 올해 2018년에 아주 막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어떤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득권 계층이나 기존의 시스템에 이득을 받는 분들은 조금 이제 각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김상조 선생님이나 그 장하성 실장님을 임용한 것은 부드럽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주주자본주의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 내에서는 제일 오른쪽에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먹히면 그 다음 그룹은 좀 더 왼쪽에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더 센 사람이 그냥. 그렇죠. 그래서 독한 놈 만나기 전에 부드럽게 할 때 빨리 적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 사고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저 수도 없이 했거든요. 최근에.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좋은 시간이었고요. 복지국가 소사이티 분들이 경제도 잘하시네요. 하긴 경제를 알아야 복지를 이야기하지. 그럼요. 그러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공정거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정책위원 중에 또 그것만 정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다음에 기회를 만들었고 그것만 또 1시간 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날씨는 추운데 이 녹음실은 후끈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개장으로 연간 7,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세계 5위의 국제관문공항으로 발돋움했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장식에 앞서 탤런트 송중기,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와 함께 인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천공항이 세계공항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승객의 편의와 편안함을 위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스마트 공항이 구현되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문 대통령은 축사 중 지난 연말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을 따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결정입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개선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는 각오로 노조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무위가 열리는 국회 내 회의장.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이미 문 밖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 열어! 상황의 권리야! 너희 지금 공개 받고 그래! 공개해야 돼 이거! 당무위원들도 회의장에 겨우 입장했습니다. 몇 차례의 고성 끝에 시작한 당무회의. 안철수 대표가 개회 인사말을 하는 중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장정숙 의원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너댓 명으로 시작된 고성과 몸싸움은 이내 수십 명으로 불어나고 나도 봐요 어떻게 하냐 보게.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다가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당신 공화당을 무시하는 애들밖에 나와요? 몇 다야? 몇점 말을 벌써 말을 한 몇점 하냐고? 몇점 하냐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도 통합을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당무위는 다음 달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할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결사 저지하고 별도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작심한 듯 한국의 위안부 관련 새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日韓合意は国と国との約束です。これを守ることは国際的かつ普遍的な原則。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일본의 진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한 후 아베의 공개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일본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부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입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오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경화 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입장을 먼저 밝힌 셈입니다. 외교부는 우린 일본의 추가 조치 요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세상 일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두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돈벌레 전 인천시장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상수입니다. 보온 안상수 아닙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 올해 6월 달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는 비용 문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굳이 따로 비용을 쓸 필요 있겠냐.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개헌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을 썼는데 개헌은 1,200억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5천억을 썼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쓴 돈 아니에요, 이거.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월호 유족들한테 간 돈들 중에 정부가 낸 돈은 5천억 원이 아니고요. 개인당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희생자가 304명이고 등등 하면은 500억도 안 됩니다. 5천억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돈벌레와 비슷한 안상수 국회의원인데요. 이 양반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데 강화 지역에서 뽑아준 사람이에요. 인천 강화 중동구 옹진군 국회의원이고요. 전직 인천시장이었는데 뭐 얘기하는 김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인천 세계도시 전원책 변호사하고 목소리가 되게 비슷한가 봐요. 이상구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흥분하면 되게 비슷하세요. 실제로 얼굴을 보면 전혀 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데 사실 목소리는 어떤 톤으로 들으면 전원책 목소리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어쨌든 바로 그 전원책 역할을 맡고 계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복지권 소사이어티의 사실상의 실소유주라고 불리우는 우리 퀴즈맨 서정우님. 귀염둥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정우입니다. 그 나이에 귀염둥이란 말 듣고 싶어요. 뭔가 좀 듬직한 저는 피터팬이 되고 싶습니다. 정신적 지주 이런 건 싫군요. 네, 그런 건 싫어요. 알겠습니다. 땅의 지주만. 네. 그리고 우리 복지권 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이신 이상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덜리도. 지금 밖에 날씨가 춥고 그래서 차들 한 잔씩 드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녹차 같은 거 예전에 보면은 수담하게 놓고 그거 갖고 이제 뭐 서로 담소도 나누고 그런 여유는 거의 없으시죠? 그래도 저는 진료실에 환자들 안 오실 때 드리핑하는 기구들 갖다 놓고 커피를 한 번씩 내려놓는데 우리 환자분 중에서 이제 커피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항상 불시에 오셔갖고 시험을 치거든요. 자기가 준 커피를 내가 잘 내려 먹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커피에서는 몇 가지 맛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객관식 아니고 주관식으로 묻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5개 내지 6가지 이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빠지면 한침 쉬면서 다시 공부해라고 막 이렇게 해서 아주 혹독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은 특별히 좋아하시는 차 있으세요? 저는 국화차를 먹고요. 또 뽕잎차도 제가 먹고요. 뽕잎차는 문경세제, 그 문경에 제가 강연을 하러 갔더니 그게 선물로 주는데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특별 주문을 해가지고 택배로 받아서 뽕잎차를 가끔씩 먹고 있고 또 저 안동에 갔더니 국화차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국화차 사왔죠. 그런 거 마시고 주로 커피를 먹죠. 그러시구나. 저는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먹죠. 커피의 복지를 누리고 계시는구나 아주.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퀴즈면은요 좋아하는 차 이런 거. 저는 한때 그 강글리오 커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 농심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엄동설원에도 아이스 카페라떼 큰 거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그게 빠지기 시작하니까요. 거의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날마다 한 2잔씩 이렇게 먹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커피, 녹차, 홍차에 항산화 물질이 꽤 들어있다고. 그런데 그것과 연결을 시키려고 보니까 보도를 할 때 어떻게 보도하냐면은 비타민 C와의 비교를 하더라고요. 항산화력에 대해서. 최고로 좋은 건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의 같은 용량으로 봤을 때 커피가 항산화력이 한 500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보도를 나오던데 그런데 우리가 방송으로 왜 고용량 비타민 C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에 대해서 내가 논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선택을 했다고 그랬죠.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한번 보세요. 답을 좀 해주세요. 일단 고용량 비타민 C는 암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약이다. 약으로는 그렇겠습니다. 면역력 이런 증진 때문에
그래서 그 비타민 C는 몸에서 남게 되면 배출을 자연스럽게 된다. 예, 수용성이라서 다 나갑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비타민 C도 자연산이 있고 뭐 인공산이 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글쎄 그거는 그 인체에서 흡수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경우에 일반인들은 고용량을 먹어도 필요한 부분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다 워터 솔로벌, 그러니까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흘러나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흡연을 한다든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용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국립암센터의 명승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고용량이 별로 효과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것을 주장하신 분은 그 보통 사람한테 효과 없는 건 맞지만은 특별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고용량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항암제의 보조제로서 고용량 비타민 C를 혈관 주사로 씁니다. 그건 맞는데 보통 사람도 상시적으로 이런 것을 복용할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도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항산화력이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좀 덜 늙고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뭐 비타민 C의 작용이 그 항산화반응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활성산소가 이 DNA를 파괴해가지고 그 노화를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을 좀 지연시키고 리페어라 하죠. 그 DNA 더블 스트랜드 구조를 다시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텔로미어라 해서 DNA에 그 반복되는 줄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명이 결정되는데 복제 송아지나 복제 양은 그 당시에 복제했던 시절의 텔로미어 길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수명이 20세인 송아지가 15세에서 복제가 되면 앞으로 그 새로 만드는 송아지도 새끼 송아지지만 5년밖에 못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인체에 위해하지 않으면 먹어서 필요한 분들은 섭취하게 되니까 그 뭐 아주 건강한 사람이 그 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상시적으로 그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 또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특히 이렇게 독감이 심하다든지 이런 시기에 있는 분들 또 야간 작업이나 스트레스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 C의 필요량이 많으니까 더 먹자 이런 주장을 이제 학자들 일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근데 논란 여지가 많아요. 굉장히 건강하고 싱싱한 사람들 아무 건강에 문제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고용량 비타민 옹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자체가 그 항산화 문제뿐만 아니라 생체 활력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라서 뭐 그럼 부작용이 뭐 특별하게 있냐 그 부작용이라고 해봐야 뭐 위장이 좀 서린다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결석이 좀 생긴다라든지 그런 건데 뭐 그거도 대부분 그냥 물 많이 먹으면 뭐 별 문제 없다 또 이런 또 반론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건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소장 변경하세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라고 변경하세요.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판사가 보기에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은 종북이라는 거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바꾸세요라고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일베리와 자유한국당류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 말도 안 되는 날조된 사실들을 갖고 국민들을 그동안 어떻게 속여왔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짓들을 해왔고 다 그게 드러나고 있지만 다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명예훼손하고요. 그런 부분들 나는 정치인이니까 나 받아들일게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저 최민희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그 가짜뉴스 네. 그 신고센터 지금 다시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짜뉴스들을 다 모아서 보면 정신세계가 어떤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가짜뉴스들에 속아서 분기탱천해가지고 문재인 타도를 외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야. 지금도 트위터에 많이 있어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정명이나 나경원이나 김진태나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제 화가 나고 어쨌든 이게 분노스러운 건 뭐냐면 민주주의의 언저리에서 서식하면서 그렇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비상식적으로 만들면서 먹고 사는 그렇지. 그 아주 뭐라 그러죠? 기생충들. 그리고 이들이 0.몇 %인 소수의 박사모들에게 싸울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에 분열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하신 대로 이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안상수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반드시 응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그렇죠. 안상수, 정미영, 뭐 신현희까지 대표적으로 더러운 입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가리는 형태. 본인들부터 먼저 돌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진실, 이런 이름으로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전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수백억 원씩 썼는데
36억 원을 쓴 박 전 대통령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이 쓸 수 있도록 국정원법에 나와 있다는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가짜뉴스입니다. 주로 네이버 밴드, 각종 포털 사이트, 블로그, 일베 같은 극우 사이트까지 쫙 퍼져 있습니다. 네. 노무현 청와대가 4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또 이명박 청와대는 370억 원을 쓴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간 36억 원을 썼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5%도 안 된다. 국가 예산을 오히려 절약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나라 돈으로 옷 사고 미용 시술 받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해서 지금 기소를 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내용의 출처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인터넷의 한 방송에서 지난 5일 날 내보낸 내용인데 여기서 일부 수치가 발췌돼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수치도 틀린데 여기에 또 발췌된 이 내용들도 틀린 겁니다. 함께 보시죠. 노무현 정부 때 토탈 한 5년 동안 쓴 게 한 500억 규모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한 500억이 다 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5천만 원 썼다고 지금. 역대 청와대가 5년 단위로 한 500억씩 해가지고 썼던 돈이에요. 이건 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일을 썼는데 이 돈을. 네, 수치가 틀릴 뿐더러 특히 이 36억 원은 청와대 특활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상납을 해서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져서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디지털 위원장인 김모 씨가 작성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약 2조 5천억 원, 노무현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명박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특활비 36억 원. 과연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1야당의 당직자가 만든 거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퍼지고 있죠. 네, 이게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다 합쳐놓은 금액으로는 보이는데 하지만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저 36억 원과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네, 그러면 역대 청와대 예산으로 집행된 그 특수활동비 현황을 좀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지난 20년치를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결산 자료인데요. 김대중 정부 1,132억 원, 노무현 정부 1,140억 원, 이명박 정부 1,210억 원, 박근혜 정부는 4년간 983억 원을 썼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에서 3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짜뉴스는 국정원법에 그 청와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원법 12조에 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합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 없습니다. 12조 3항은 예견이 어려운 비밀 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서 타 부처 이름으로 올려둔 뒤에 국정원이 이걸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고 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5번째 시간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란 말의 의미 속에는 사실은 복지국가 실현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럼요. 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항상 이 누추한 녹음실을 찾아주고 계시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복지전사들을 거창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 게스트로 나오신 분 계십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축전이라는 걸 하면서 완전히 일본으로 말하듯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월미 은하레일 유명하죠. 이 월미 은하레일이요.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말하듯인 케이스고요. 아시안 게임 무리하게 유치해가지고 인천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중요한 거는요. 인천 전 지역을 이명박하고 오세훈이처럼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천을 다 뒤집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을 완전히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해놓은 당사자예요. 그런데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느
어떤 도시냐면 인천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 물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인데 이 안상순 때 완전히 말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 5천억, 1200억 이런 이야기를 지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인면수심이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앞서가시긴 했는데 이 사람 말 하는 말 자체가 일단 틀렸다는 거. 팩트가 틀렸죠.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 원을 지출하는 나라라니. 아니 말하는 것도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라니. 교통사고 아니죠 이거는. 교통사고라고 치더라도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 5천억 원을 지출하는데 개헌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1,200억 원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유가 개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가 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하더라도 국민의 304명이 그 젊은 어린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하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이거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제1의 임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입주댕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들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을 버릴 수 있다는 걸 간접 증명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고 개헌을 방해하고 싶은데 이게 홍준표도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하고 이렇게 개헌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 프레임을 그냥 엮은 거예요.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막 던진 느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던지는 말이었으면 사실은 국민한테 사과하고 사퇴를 해야 할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게 통했어요. 이런 말이. 근데 지금 이 말에 동조할 사람은 저는 아무도 오히려 박사모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폐륜행입니다.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폐륜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탄을 받아야 하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그리고 지금 아까 빚 얘기를 꺼냈는데요. 제가 월미도가 예전에 첫사랑하고 나누었던 그 추억이 있어서요. 이걸 자주 가요. 자갈밭에서? 그 월미도 유명한 바이킹이 있어요. 알지? 네. 또 그건 유명하지 전국적으로. 그런가요? 근데 첫사랑하고 데이트할 때 군복 입고 야 내 군대에서 막 네펠대 타고 그래서 장난 아니게 사기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한번 타재요. 무서워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나 진짜. 지렸구나. 근데 여자친구가 첫사랑이가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뭐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봐봤는데 지금도 흉물이 있죠. 그 모노레일. 월미도나래.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해 7조입니다. 7조. 인천이 지자체 빚이 7조를 떠넘긴 게 안상수예요, 이 새끼가. 맞아요. 그래도 더 억울한 건 저는 인천 시민들한테 여기 지금 투표권 갖고 있죠, 우리 명정 씨도. 네. 반성해야 됩니다. 그 빚을 떠안고 송영길 의원이 당시 시장을 당선이 됐어요. 네. 빚을 갚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됐죠? 유정복. 예.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들 처절하게 반성해요. 네, 반성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세월호 교통사고에 5천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세월호를 꾸준히 다루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은 세월호 피해자분들한테 갔던 돈의 대부분은 국민 성금이었습니다. 그 성금을 또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무슨 단체 만들고 한다고 가져갔어요. 다 주지도 않았어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처음에 대부분 다 지급된 거 첫 번째가 약 1억 원가량의 여행자 보험이었고요. 그 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국민성금 자기들이 쪼개갖고 쓰고 정부는 정부의 과실을 인정해서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해서 대략 개인당 7, 8억 정도의 보상금이 돌아갔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억 정도도 지출이 안 된 상태인데 왜 5천억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하나 더가 세월호 인양 비용인데요. 세월호 인양 비용은 지금도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세월호를 아주 아작을 내놔서 실제로 세월호가 어디서 물이 들어왔는지 모를 만큼 아작을 내놓는 말도 안 되는 인양을 해서 지금도 세월호를 세월에 만에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1,500억 들어갔고 추가 인양 비용 다 포함해도 지들이 다 냈다고 말하는 게 정부가 돈을 지출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뿐더러 그 인양 비용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도 2,000억을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싸가지가 일단 없고요. 이거 너무하는 거고 비유 들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이렇게 들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월호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가 이 말 한마디에 딱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가 아니라 세월호라는 말을 또는 교통사고라는 말을 비유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위치상. 거기다가 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거를 1,200억 원은 5천억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정말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SNS에서 일베들이 이런 식으로 던지고 나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려 에에에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그렇죠. 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2014년부터 만들어왔던 프레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초지일관 주장해온 프레임이에요. 이 사람들의 프레임.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금 전에 푸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라는 거를 계속 설명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이 개헌에 드는 1,200억 원이라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 쓸 수 있는 건데 자기네 당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도 경남지사 보궐선거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200억 아끼기 위해서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지금 이 안상수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좀 정말 틀렸다는, 세월호는 지금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니까 틀렸다는 이야기를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분명히 못 박았어요. 이거는 모든 후보가 공약했던 겁니다.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이것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3월까지는 국회에서 답안을 내놔야 된다. 개헌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 이거는 압박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못하면 정부 발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개헌 특위가 6월까지 합의가 됐는데 연장이 됐는데 3월까지 개헌안을 내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개헌 특위가 개헌안을 내면 끝나나요? 임무가? 아닙니다. 개헌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6월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개헌특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마치 갑자기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안상수가 얘기하는 권력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를 원한다 국민들이. 이 프레임은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였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안 해요. 국민들은 이제. 그리고 국민들의 70% 이상은 어찌됐든 대통령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자기들 국회의원들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기 위한 꼼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 안상수가 국가의 녹을 먹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받아 쳐드시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비논리적이고 사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터뜨린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건 뭐 이런 개망난이들의 막말에 다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만 더러워지는 이런 느낌이고요. 아니, 이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책임을 묻는 사이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정미영 씨인데요. 돈벌레들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김정숙 여사가 옷값만 수억 들어갔다. 영부인이 취임 넉 달도 안 돼서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절부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고소를 당했고 지금 소환조사까지 했는데 검찰한테 넘긴 거죠.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해보고 정 씨가 영부인이 입었던 옷값에 대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반드시랄 것도 없어요.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본인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정미영 씨 같은 부류들이 이래서 문제예요. 실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 이런 식인 거야. 박근혜가 그렇게 해왔으니 김정숙 여사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요? 아니면 말고라고 던지는데 저는 이제는 그런 마인드라면 그래도 인간의 영역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명훈이 인간의 영역에 밖에 있는 아이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이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거짓말로 짓거려도 나는 죄를 받지 않았다. MB나 박근혜 계의 검찰들이 봐줬으니까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봐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바뀌었고 김정숙 여사도 세계적인 중심을 지금 받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정미용 이 아이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좀 조사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억이라는 구체적인 옷값을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추산이 돼야 돼요. 얼마가 들어갔고 근데 이거 자체도 되지 않고 순전히 거짓말로 김정숙 여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퍼뜨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한 10년은 살려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요즘에 뉴스 중에 하나가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썼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로 들어가서 특수활동비 줄였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서 쓰는 비용들은 본인 월급에서 제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청와대 운영비를 쓸 수는 있으나 그게 평상시에도 청와대가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들어갈 만한 비용들은 다 본인의 월급에서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왜 사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실제로 왜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서민적이어서 메이커나 이런 거 가려서 너무 싸구려 입는 것도 저는 반대거든요. 또 어떤 품격을 위해서 좋은 옷 입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수억 원씩이나 들여서라는 그 사치라는 말은 예전에 박근혜 막 취임했을 때 보면은 막 한복 수십 벌 막 우리가 돌아다녔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일베류들이 자유한국당류들이 가짜뉴스 형태로 김정숙 여사가 사치하는 양 이런 식으로 막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요. 그 뉴스에 대한 일종의 저는 이 사람이 소스 역할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도는 건 사람들이 안 믿지만 옛날에 아나운서라 했는 정미용이 그런 거 나름 유명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맞는 거야라고 하는 그 유명인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이런 식의 가짜뉴스 생산하는 것 자체는 엄하게 사법 처리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예, 그리고 이게 정미용 이야기가 이 말을 하면요, 박사모 집회에 바로 피켓이 나옵니다. 김정숙 수억대 옷값어. 진짜요?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자체가 정명훈은 이제 더 이상 좀 우리 방송에서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뭐가 이상하신 분이 아니라면 옷은 수억 원대를 입고 다이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아끼기 위해서 청와대 근방에 다이소를 가시는 분에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씌우면 우리는 보기에 김정숙 여사는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한 걸 막 누명을 쓰고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면 나만큼 악플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 있느냐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받을 때마다 무슨 부처라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꾹 참고 견디는 것처럼. 그런데 김정숙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여사는 사실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영부인일 수는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막 뿌려대면서 마치 사치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거. 이거 정말 비열한 수법이거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음해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김정숙 여사 옷 갖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음해했던 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신현희 구청장 재판에서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됐어요. 검찰은 공소장에 어떻게 써있냐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